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의 온라인 특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특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비대면 특강에 대한 아쉬움을 깨끗이 씻어줄 만큼 유익하고 알찬 강의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웹툰 분야 전문가 멘토 3분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 산업 생태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박인하 교수님께서 첫 번째 특강을 진행해 주십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까지 국민일보에서 만화는 시대다를 연재하셨죠. 네, 95년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 만화평론 부문에 당선하신 이후로 꾸준히 활동해 오셨는데요.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가 교수님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강연에 응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박인하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8월 말로 대학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신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도저히 없어지질 않아서 여전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특강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네요. 원래 같으면 저희가 순천에 가서 순천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러분들도 직접 오프라인에서 뵙고 다양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뵈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신 온라인이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이야기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나운서 저희 김보경 씨가 소개해 주신 멘트는 이야기 생태계의 변화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이야기 생태계의 변화고 그 중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웹툰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툰 생태계의 변화인데요. 먼저 만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창작자가 있고 창작자가 만화를 만들고 이 만화가 제작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종합적인 체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만화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만화만 보거나 내가 만화가 작가가 되고 싶으면 어느 선생님 문화에서 들어가서 만화 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우리 동네의 만화왕이 되겠어 라고 하면 뭐 점프해 가겠다, 윙크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단발적으로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를 바라보자. 이 구조를 바라봤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심포지엄이나 특강을 할 때도 생태계를 이해하자. 그 다음에 이 생태계는 단발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컨텍스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시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웹툰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만화에서 주인공은 성장해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비유를 들면 예전 저희 학생들은 저 그 만화 안 봤는데요 그러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성장을 하거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램덩크 같은 만화에서 농구 초짜인 강백호가 풋내기 슛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성장을 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정말 농구를 좋아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고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최근의 만화에서는, 최근의 웹툰에서는 주인공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거의 완성형인 상태로 있어요. 처음부터 능력치를 만렙으로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이 능력치를 만렙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오직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해요.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세계에 구성된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그 세계를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이상한데요? 왜 우리의 주인공들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거나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이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시대의 만화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만화에 대해서 기획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주인공, 완성형의 주인공, 만렙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먼치킨 주인공이 득세하는 최근의 웹툰의 경향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아 그렇구나 이런 변화 때문에 주인공들이 만렙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태계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기 전에 먼저 만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만화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예요. 만화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위에서 보면 만화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만화라는 매체가 작가의 욕망과 컨텍스트, 아까 얘기했던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화의 출발은 작가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 이 두 가지 욕망 속에서 만화 작가는 만화를 그리게 됩니다.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우월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51%, 그리고 싶은 그림이 49% 되는 작가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99%,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1%인 작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99% 대 1%를 가지고 있는 작가는 어떻게 할까요? 그림을 간략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빨리 전달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조력을 받고 팀을 만들고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자, 반면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99%고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욕망이 1%인 작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작가들은 내가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그림이 잘 나올까? 그러면 내가 컬러를 할 때 오일 페인팅을 할까? 아니면 수채화를 써볼까? 아니면 물을 먼저 넣고 그 물에다가 번짐을 한번 해볼까? 종이를 어떤 걸로 바꿔볼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표현에 있어서의 고민들을. 그렇지만 이것이 꼭 항상 어떤 작가의 어느 만화가 99대 1, 1대 99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6대 4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느의 경우에는 7대 3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가에 있어서 만화의 출발의 욕망은 이야기의 욕망과 이미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로서의 욕망과 이미지를 탐구하고 싶은 모험가로서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하는 게 작가로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이야기로서 다채로운 이야기꾼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멋진 그림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 그릴까라고 고민하면 그 작가의 정체성은 훼손이 되겠죠. 나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 옆에 다채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들 하는 작가들의 만화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작가의 정체성이 훼손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욕망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컨텍스트가 만화에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만화가 대략 한 100년 정도의 역사, 한국에서는 한 1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19세기 후반에서부터 근대 만화가 출발을 합니다. 이 만화는 항상 사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매체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근대 만화의 출발은 신문 잡지라는 새로운 매체가 시작되면서 출발했습니다. 유럽에서 신문 잡지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대중신문 잡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당의 의미를 알리려는 정당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만화는 당연히 그 정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만화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얘기하면 시사풍자 만화가 발전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왜 꼭 이렇게 시사풍자 만화만 그려야 될까? 차라리 우리 매체는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매체를 팔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영국에서 하게 됐었고, 그래서 19세기 말에 코미커츠 같은 그런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잡지들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실린 만화들은 정당의 메시지를 담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들의 바보짓이 담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 만화는 시사풍자 만화에서 시작해서 우스개 캐릭터들이 나오는 만화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헐리우드의 영화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르 만화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만화는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어느 표현이 그 시대에는 용납될 수 있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그 시대에는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표현도 존재합니다. 그 시대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존재하죠. 그래서 만화가 작가의 욕망과 컨텍스트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화를 형식적으로 나누면 서사와 이야기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죠? 이야기가 있고요. 스타일이라고 하면 스타일이 뭘까 궁금할 텐데, 스타일은 작화와 연출이라고 했습니다. 작화와 연출. 작화는 그림인데, 그럼 이 작화와 연출이 뭐냐? 이거를 좀 더 쉽게 풀면 어휘와 문법입니다. 이건 어휘와 문법을 모르지는 않죠. 어휘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화를 그리게 하는 만화의 온갖 도구들을 얘기해요. 그림서부터 시작해서 문자도 어휘가 되고 효과선, 효과음 이런 것들이 다 어휘가 됩니다. 문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어휘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해서 만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법칙이에요. 근데 이 문법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다가 최근에 격렬한 변화를 맞이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 일반적으로 만화의 문법은 우리가 영화적 연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화적 연출은 뭐냐 하면 영화가 하나의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이 시퀀스가 붙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만화에서 적용해서 격렬한 카메라 워크나 쇼트나 앵글의 변화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만화들, 이런 영화적 연출을 도입한 만화가 1945년 이후에 일본의 네스카 오사무가 영화적 연출을 만화에 도입하면서 만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졌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만화가 있었냐? 연극적 스타일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연극적 스타일의 만화라는 것은 공간이 정해지고 그 공간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칸 만화나 시사 만화 같은 게 연극적 스타일의 만화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 만화와 미국 만화를 우리가 같이 지금 놓고 비교하면 최근에는 되게 비슷해졌어요. 많이 비슷해졌어요. 어떻게 비슷해졌냐 하면 미국 만화의 젊은 작가들이 일본 만화의 다이나믹한 연출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만화와 미국 만화를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미국 만화를 주로 보는 독자들은 일본 만화를 보면 재미없어 한 독자들도 있고, 일본 만화를 주로 보는 독자들은 미국 만화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출이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한 연극적 연출이나 영화적 연출이나 미국 만화에서 보여주는 회화적 연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페이지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페이지 만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예시를 통해서 볼 건데, 기본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점유된 공간을 통해서 시선의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교수들은 어렵게 얘기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서 어렵게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간을 점유한다는 얘기는 항상 일정한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신문 만화도 일정한 페이지가 있고 4칸이라는 정해진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만화는 한 페이지가 있고 그 한 페이지에 시선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끝난다는 게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웹툰이에요. 웹툰은 기존의 만화가 100년 동안 만들어놨던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공간을 내 독자가 볼지 모르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형식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와 문법이 결합해서 특정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조석의 만화 스타일. 그렇죠. 기안84의 만화 스타일. 주호민의 만화 스타일. 주호민의 만화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고래별을 그린 나윤희 작가의 만화 스타일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호민의 신과 함께와 그 다음에 나윤희 작가의 고래별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것이 뭔가 이렇게 어떤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화에서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갭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화 매체의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화라는 매체는 그럼 어떠한 현재 소비되고 있는 만화 매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 것인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막 일부러 적으실 필요도 없고, 보고,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캡처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생태계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디지털로 소비된다는 얘기죠. 출판 기반 생태계, 이건 오프라인으로 소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북이 있어요. 자, 먼저 출판 기반 생태계부터 보겠습니다. 카툰이라고 부르는 구분하는 만화는 주로 한 컷으로 만들어집니다. 요 사이에 한 4컷 정도 만화가 들어있습니다. 망가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만화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망가라고 부르면 일본 만화들을 보통 망가라고 부르고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페이지 만화를 망가라고 부르면 좀 흑백으로 돼서 장편으로 나오는 이런 만화들이죠. 망가라고 그러면 좀 자존심이 상해서 저는 어디 가서 발표할 때 동아시아 만화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글로벌리하게는 망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단어가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단어는 옆에 이제 코믹스하고 같이 망가, 같이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코믹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가가 포함돼서 코믹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코믹스를 코믹북이나 코믹스라고 하면 북미 지역에서 DC나 마블에 연재되는 만화들을 코믹스, 코믹북 이런 형태로 부릅니다. 근데 뭐 광범위하게는 망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한국 만화 어디 있어? 그러면 K코믹. 네. 농담입니다. 그냥 한국 만화도 코믹스에, 광범위한 코믹스에 들어가고, 북미 만화를 우리가 일컬을 때 코믹북 스타일과 그래픽 노블 스타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되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서 짧게 하면 우리가 코믹북이라고 불리는 스타일은 한 32페이지 정도의 이슈 형태로 계속 만들어져요. 배트맨이나 슈퍼맨, DC나 마블의 만화들, 어벤져스 이런 만화들인데 IP라고 하는 건 지적재산권을 보통 IP라고 그렇게 우리가 최근에 얘기합니다. 뒤에서 또 나오는 얘기예요. IP를 출판사에서 소유하고 출판사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만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배트맨을 그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밥 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뒤에 가면 뭐 마슈켈리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트맨을 그려서 배트맨이 매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코믹북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작가들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 혼자 하고 싶은 작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DC나 마블의 시스템에 코믹북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내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가들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윌 아이스너였습니다. 윌 아이스너가 진지한 만화를 자기가 그려서 코믹북 시스템에서 이제 코믹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2페이지짜리 이렇게 얇은 만화가 이게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트라는 그런 소매점 라인을 통해서 팔려서 그걸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만화가 인기를 얻으면 그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팔았는데, 이 윌 아이스너는 내 만화가 꼭 그렇게 얇은 이슈 형태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제대로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서 이건 서점에서 팔고 싶어. 그럼 내 만화를 코믹북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만화가 정착될 때 초기 만화가 우스개 만화로 정착됐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영미권에서 이 만화를 부르는 명칭이 퍼니스, 코믹스 이렇게 만화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중에 하나인 코믹스가 만화의 용어가 됐는데, 윌 아이스너가 생각하기엔 세상 진지한 자기 만화가 웃기는 거라니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라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비평적인 용어들을 찾아보니까 이 어떤 만화를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나는 만화를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겠어. 그리고 나는 만화를 두꺼운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서점에서 판매할 거야. 이 로또 팔고 담배 팔고 하는 데서 내 만화 팔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를 윌 아이스너가 사용하면서부터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많은 미국의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자기 만화를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밑에 있는 이 복잡한 용어들의 세계는 뭐 심지어 여기에 K-코믹스도 있어요. 안 썼지만 있습니다. K-코믹스 되게 사랑합니다. 출판 기반 생태계인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디지털 기반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웹툰은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거니까 남겨두고요. 이북이 있습니다. 이북은 전자책이에요. 왜 이북이 저렇게 출판 기반 생태계하고 오버랩되느냐? 결정적인 형식의 차이가 있는데 웹툰은 게시판에서 스크롤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죠. 왜 요새 주인공은 성장하지 않고 완성형으로 먼치킨 주인공들이 등장하느냐? 게시판에서 만화가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만화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만화는 전자책은 페이지 만화로 만들어진 만화가 전자책으로 컨버팅돼서 서비스됩니다. 디지털로는 서비스되지만 형식적인 특징은 페이지 만화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구분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미래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될 경우에 실감형 만화들, VR, AR이나 우리가 XR이라 혹은 MR이라고 부르는 믹스드 리얼리티 기반의 만화들이 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강의 내용의 전제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제에 대한 얘기들을 대략 한 30분 정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의 흐름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만화에 대해서 웹툰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한 번 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전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같이 이제 있는 선생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학생들이 만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이제 얼굴을 그리라고 그러면 항상 자기가 잘 그리는 각도는 굉장히 잘 그립니다. 45도 각도, 뭐 30도 각도, 정면 각도 이런 각도들은 되게 잘 그려요. 그런데 자기가 잘 그리는 각도가 아니라 자 얼굴을 한번 12개 단계로 돌려서 그려봅시다 라고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연습을 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마주했을 때 어떤 이 작가들, 작가 지망생들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못 한다는 거는 뭐냐면 180도의 얼굴과 30도의 얼굴과 90도의 얼굴을 또 계속 외워서 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도의 얼굴을 그릴 때 그럼 이건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고 또 다시 외워야 돼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고 연출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볼 땐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정면에서 바라보는 얼굴을 약간 옆으로 돌렸을 때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작가 지망생한테 진짜 중요한 능력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전제가 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보면 화이트로 매체와 생태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창작, 제작, 유통, 소비가 작동하는 체계입니다. 이거는 되게 근본적인 체계예요. 생태계는 이렇게 거대한 근본적인 체계이고요. 매체는 만화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형식과 독서 방법이에요.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화를 그리냐에 따라서 만화의 형태나 만화의 매체나 만화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이 만화가 내 만화가 지식을 전달해 주겠어 라고 하면 지식을 전달해 주겠어라고 하면 만화의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야 될까요? 복잡하게 그려야 될까요? 지식을 전달해 주겠어. 간단하게 그려야 돼요. 맞아요. 간단하게 그려야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그림이 복잡하면 그 그림에 빠져들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만화, 학습 만화들은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만화 생각해 보면 그림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자, 주인공 캐릭터가 있고 악당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 캐릭터와 빌런 캐릭터를 딱 놓고 보면 아주 사실적으로 조금 더 개성적으로 그리는 거는 주인공이어야 될까요? 빌런이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나요? 빌런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그려야 될까요? 빌런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그려야 돼요. 주인공 캐릭터는 보편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만화를 보고 있는 독자들이 주인공 캐릭터에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런 캐릭터는 아주 특별한 그 사람처럼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그 빌런의 개성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보와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지식을 전달할 거냐, 선전할 거냐, 장르적인 재미를 줄 거냐. 장르적인 재미를 주는데 개그 만화하고 스릴러하고 로맨스하고 스릴러하고 그림이 달라지는 거고 형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스릴러에 적용될 그림으로 로맨스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굉장히 특이한 만화가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로맨스 만화는 블링블링한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네, 블링블링하게 예쁘게 핑키핑키한 그런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예술적 감동을 줄 것이냐, 이야기에 감동을 줄 것이냐. 제가 전제했다시피 만화를 그리는데 작가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미지의 모험가가 될 것이냐라는 따라서 이 목적에 따라서 형식이 바뀌고 어떤 매체가 바뀌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형식과 독서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고 정보에 접근하는 소비하는 방법이 바뀌면 이 형식과 독서 방법과 그 목적이 같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매체와 생태계를 바꿔버립니다. 매체와 생태계를 바꾸면서 서사도 바꿔요. 이게 다 서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런 작동 방식을 모르고 있으면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요즘 웹툰의 주인공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 웹툰의 주인공들은 완성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먼치킨이고 나 혼자만 레벨업하고 있고 전지적인 독자 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형식과 독서 방법과 목적이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매체와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매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체는 즉 매체와 생태계, 매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연구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얼마 전에 저도 며칠 전에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도 웹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매체성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체성은 무엇일까요? 제 강의의 용어로 하면 웹소설이 갖고 있는 목적과 형식과 독서 방법이 매체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형식과 독서 방법의 매체성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웹소설이 기존의 장르 문학과 기존의 순문학과 달라져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뭐냐 하면 5,500자에서 5,000자에서 6,000자씩 매일 게시판에 연재되고 매일 연재되는 게 하나에 100원씩 결제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체성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화가 5,500자 기준으로 5,000자에서 6,000자까지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것이 보통 로맨스나 로판 같은 경우에는 120화 정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게임 판타지나 판타지 같은 요즘 한 200화 정도 그렇게 쓰여지나요? 한 500화 정도 쓰여지나요? 정확하게 계속 꽤 많은 볼륨을 대략 단행본으로 하면 주로 남성향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권 정도 분량이 되고 여성향 로맨스나 로판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이나 2권 정도 분량, 때로는 한 3권 정도 분량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매체가 아까 얘기했죠. 5,000자 내외로 매일 연재되고 매일 건당 100원씩 결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화에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화에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사가 달라지고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야. 이것 웹툰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웹소설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강의 듣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속으로 막 들으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웹툰도 그래요. 웹툰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매체성이에요. 독자의 상호작용이 만화를 바꾸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를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체성은 매체와 생태계 사이에 매체와 생태계에 연관되어 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냐? 가장 중요한 건 PC에서 만화를 볼 때 게시판에 스크롤로 쭉 내려가고 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좋겠어. 이게 새로운 만화 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PC에서 만화를 볼 때 페이지로 넘기는 거는 불편한 것 같아. 그러려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해야 돼. 그러나 게시판은 포털에도 있고 커뮤니티에도 있고 내 블로그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게시판에 만화를 일반 게시물처럼 만들어서 스크롤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어. 근데 이 스크롤이 당연히 게시판 글을 볼 때처럼 세로 스크롤로 바뀌면 어떨까라고 고민해서 세로 스크롤이 2000년대 초반에 2004년 어간에 세로 스크롤로 만들어진 새로운 웹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변화를 만들어냈냐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게 어떤 변화냐면 형식의 변화와 독서 방법의 변화인데 이것이 매체성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과 독서 방법이 변한다는 것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되게 간과하고 있는데 게시판의 형태로 웹툰은 연체가 됩니다. 스크롤 웹툰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스크롤 된다는 형식을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크롤 되는 형식이 게시판의 형태로 연재가 되고 게시판의 형태로 연재가 되면서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립니다. 댓글과의 상호작용성이 강조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웹툰은 독자가 부여하는 매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이버에서 도전 만화에서 베스트 도전 만화로 승격하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웹툰 콘텐츠의 등록 누적치. 이거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너 몇 화 등록했어? 이겁니다. 매주 몇 화 등록했어? 한 5화 등록했다고 너를 배도로 올려주진 않겠어.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독자가 부여하는 별점, 댓글, 조회수, 주소, 복사수, 스크랩수의 누적치.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잡지나 만화, 그 더 전에 만화방 시대의 만화는 내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만화를 열심히 그려서 옛날 만화방 시대에는 만화방 출판사로 보내거나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누가 뽑아요? 만화방 출판사의 사장이 뽑거나 거기 편집자가 뽑거나 선생님이 뽑아요. 잡지 시대 때는 내가 열심히 그려서 잡지로 보냈어요. 누가 뽑아요? 심사위원이 뽑아요.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편집자나 만화 작가들이에요. 그런데 웹툰 시대가 돼서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독자가 부여하는 별점은 누가 줘요? 편집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만화 작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독자가 주는 거예요. 댓글은 누가 달아요? 독자가 다는 거예요. 댓글을. 조회는 누가 해요? 독자들이 조회하는 거예요. 주소 복사수, 이거를 주소를 복사해서 가서 퍼날르는 사람들 누가 하는 거예요? 독자가 하는 거예요. 스크랩수, 내 블로그나 내 카페로 스크랩 오는 거 독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평가해서 베스트 도전으로 승격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존 만화 매체의 작동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작동 방식이에요. 게시판을 통해서 작동하는 거고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팬덤이 만들어지고 그 팬덤의 활동을 통해서 이 만화가 도전 만화에서 배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베스트 도전 만화에서 정식 연재로 승격하는 조건은 이 사람은 웹툰은 뭐 잘 연재했으니까 이게 빠지고 독자가 부여하는 별점, 댓글, 조회수, 주소, 복사, 스크랩의 누적치가 첫 번째, 연재 중인 요일별 웹툰과의 라인업 중첩도 운영자의 정성평가.
여기서 핵심은 독자가 부여하는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네,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놀랍고도 무서운 매체성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만화 독자들은 90년대의 만화 독자들은 웹툰이 생기기 전에 만화 독자들은 내가 만화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만화는 이를테면 판타지 만화이니까 그럼 판타지 만화가 많이 나오는 잡지를 사서 보겠어. 내가 좋아하는 어느 선생님의 작품이 신일숙 선생님의 작품이 윙크에 연재되니까 나는 윙크를 사서 보겠어. 그래서 그 잡지를 사서 보면서 거기 있는 만화를 보니까 와, 신일숙 선생님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재하는 이은혜 선생님도 재밌네. 와, 유시진 선생님도 재밌네. 나 앞으로 유시진 선생님 작품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매체가 독자들을 매개를 해서 작품으로 이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편집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웹툰의 시대에는 웹툰 편집자들은 플랫폼을 깔아주고 그 플랫폼에서 도전 만화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만화를 계속 게시판에 업로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건 흔히 유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청탁을 해서 만화를 연재하는 게 아니야. 유저들이 우리 게시판에 들어와서 연재하고 싶은 사람들이 연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연재한 작품 중에서 독자들이 와, 이 만화 진짜 재밌어 라고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게 됐냐면 독자와의 상호작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댓글로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 갑자기 조연으로 이런 거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동료인 이종규 작가가 네이버에 2040인가 2024인가 그런 재난물을 연재했어요. 디스토피아 재난물인데 이렇게 막 저기 뭐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쫙 깔려서 막 우리나라가 거의 뭐 재난 상황에 도달하고 막 해서 막 그런 만화인데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온 거예요. 강아지가 어느 만화. 강아지가 한 마리 딱 등장을 하니까 되게 배고픈 사람들이 눈빛을 반짝이면서 그 강아지를 바라본 거야. 보통 그냥 그 상황을 집어넣은 거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어렵나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근데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강아지 죽이지 마. 강아지 죽이면 이 만화 안 볼 거야. 강아지 죽이지 마. 강아지 죽이지 마. 그런 댓글들이 달린 거야.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배댓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가가 그냥 이거는 원래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강아지는 없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는 강아지를 막 죽이거나 잡거나 먹거나 그런 건 안 보여주죠. 상징적으로 그거 보여주는데 작가가 그 강아지 끝까지 살았잖아요. 끝까지 살아서 같이 주인공들하고 같이 끝까지 같이 다니는 거예요. 댓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국일보에 미국의 라인 웹툰에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다룬 기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웹툰에 댓글을 단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의문을 해소해줄 작가의 답변이 달린다. 미국은 굉장히 더 친절하게 작가들하고 독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꽤 익숙한 장면이지만 초창기엔 그랬죠. 출판된 종이 만화가 익숙한 미국에서는 생경한 소통법이다. 현지 독자들의 반응은 꽤 뜨겁다.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등 수십 년 아성의 출판 만화 문화에 열광해온 중요해서 볼드로 처리했습니다. 미국 독자들은 이제 모바일 기기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작가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웹툰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네이버 웹툰이 잘 나간다는 얘기를 저런 기사를 쓴 거예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 독자, 특히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자들을 Z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TMI 같지만 Z제너레이션 바로 앞은 Y제너레이션, 그 앞은 X제너레이션, 그 앞은 베이비 부머 세대. 그렇습니다. Z세대의 이목을 끈 이유가 현지 만화 시장에 없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작가와의 양방위 소통이 가능한 덕분이다. 이건 뭐냐 하면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과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형식적 특징과 매체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특징들이 웹툰의 서사적 특징들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거예요. 이런 매체성이 웹툰의 서사적 특징들도 바꿔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성의 변화는 서사와 캐릭터, 연출의 변화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형식이 바뀌고 독서의 방법이 바뀌어요. 자, 독서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 뒷부분에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제 웹툰인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웹툰이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책으로 낸 경우인데 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였냐면 작가가 이렇게 웹툰을 쭉 그리죠. 이거는 웹툰에 되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옛날 만화를 이렇게 칸글 이렇게 하면 너 왜 저렇게 만화를 만들었어? 재미없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웹툰에서 이렇게 그리냐 하면 놀랍게도 작가는 내 독자가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프레임을,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을 내 독자가 읽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웹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만화의 형태죠. 일본 만화인데, 자, 일본 만화에서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자, 1번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빠져나옵니다. 페이지 만화 연출은 시선의 흐름을 작가가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게 페이지 만화의 연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연출을 연습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 독자들이 시각적인 어떤 요소들을 동원해서 내 독자들을 정확하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화 연출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풍선이 있습니다. 말풍선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풍선과 캐릭터 중에서 시선을 더 강렬한 시각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무엇 같으세요? 말풍선입니다. 말풍선이 가장 강력한 시각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 중에서 얼굴이 있고 몸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각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얼굴이에요. 자, 그럼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중에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각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조합해서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만화 연출이에요. 그래서 좋은 만화 연출은 작가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이 시선이 흘러요.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발전한 게 출판 만화예요. 그런데 웹툰은 내 독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독자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독자가 PC에서 보고 있는지, 내 독자가 아이폰에서 보고 있는지, 내 독자가 갤럭시 노트에서 보고 있는지, 심지어 내 독자가 초고속 통신망에서 보고 있는지, 뭔가 접속이 잘 안 돼서 버벅버벅 거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웹툰에서 연출은 점점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 모두 다 보세요. 그 다음에 모두 다 보세요. 모두 다 보세요.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 놓은 연출을 만들어 나면 독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환경이 가변적이고 고정된 화면에서 최소한의 시선이 진행되고 스크롤과 결합해 칸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판 만화에서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시선이 흘러간다고 그러면 웹툰에서 흐름은 가운데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것도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디스플레이에서 바뀌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연출과 스토리텔링도 변화시켜 내가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플래시백을 통해서 과거의 얘기를 끌어오거나 어떤 중요한 시각적인 복선이나 서사적인 복선을 만화 안에 집어넣으면 독자들이 그걸 캐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글로 설명해 줍니다. 슬퍼요? 슬퍼요, 지금. 나 되게 슬퍼요. 아, 나는 정말 슬픕니다. 라고 계속 얘기해 줘요. 옛날에 10년 전에 제가 처음에 대학에 왔을 때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 만화연출 학생들하고 공부하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림으로 설명해 줄 걸 글로 설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웹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글로도 설명해 줘라. 한 번 설명하지 말고 2번 설명하고 3번 설명해 줘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독자는 그 글과 그림을 안 보고 스크롤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튼처럼 한 칸 한 칸씩 전개되는 그런 형식들도 웹툰에서 등장하고 있죠. 자,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출판 만화는 균형의 매체입니다. 균형의 매체는 시선의 흐름을 강제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웹툰은 속도의 매체입니다. 속도의 매체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중요한 걸 강조해요. 중요한 걸 어떻게 강조해요? 크게 그립니다. 크게 그려요. 출판 만화는 이렇게 연출을 통해서 중요한 걸 강조할 수 있는데 칸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크게 그리거나 반복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글씨도 자꾸 예전에 출판 만화는 칸 안에 이렇게 말풍선이 있고 글이 있었죠. 근데 이 글씨를 꼭 읽어야 되니까 글씨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중요한 글씨들은. 균형과 속도의 차이가 등장을 한 거죠. 이거는 독자들의 사용자 경험이, 디스플레이 환경이 바로 연출과 서사와 캐릭터를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쉬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저도 잘 쉬었습니다. 독자들의 사용자 경험이 중요성이 대두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연출과 서사와 캐릭터가 변화합니다. 독자들의 사용자 경험, 디스플레이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앞에서 매체성의 변화라는 얘기했고, 형식과 독서 방법의 변화, 상호작용성이 등장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한번 제가 명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연출과 서사와 캐릭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출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연출의 변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출판 만화에서는 복선의 사용이 굉장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다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요소나 중요한 텍스트를 칸 안에 숨겨 놓더라도 독자들이 당연히 그 중요한 요소를 다 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출판 만화는 어떤 독자들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복선을 깔아놨는데 그걸 놓치고 그냥 휙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를 몇 번 사용했었는데 바로 다음화에서 댓글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쟤는 도대체 왜 저랬느냐라고 댓글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댓글은 당연히 우리가 웹툰이 게시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라고 게시판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서 웹툰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댓글과 독자들의 상호작용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네이버 웹툰에서 도전 만화나 배도로 승격하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독자가 부여하는 독자의 팬덤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복선을 넣고 그 다음에 과거 이야기를, 이 캐릭터가 지금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가 앞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이 캐릭터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통 서사물에, 일반적인 서사물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만화도 그랬습니다. 근데 웹툰에서는 이 고유한 매체적인 특성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놓치게 되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러면서 독자들이 댓글을 답니다. 왜 그런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저 캐릭터는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그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되지? 그리고 심지어 진지하게 과거 얘기를 하면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아, 고구마야? 뭐야?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뭐가 바뀌냐 하면 서사와 캐릭터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강의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웹툰에서는 캐릭터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먼치킨 캐릭터라고 부르는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이 웹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장하는 재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원피스에서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모험을 떠나지 처음부터 해적왕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걔가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친구도 모으고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 모험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봅니다. 근데 웹툰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해적왕이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해적왕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해적왕이 정말 먼치킨의 실력으로 문제를 싹 없애는 게 웹툰의 서사와 캐릭터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졌냐 하면 이 주인공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성장해야 되는 욕망과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치킨이 된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하거나 전지적 독자 시점이 되거나 싸움 독학을 통해서 나 혼자 싸움 기술을 익히거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최고의 미남이 된 외모 지상주의처럼 최고의 미남이 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통해서 정말 갑자기 예쁜 초미녀로 변신하거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재미있는 상황 속에 주인공이 던져지고 주인공이 재미있는 상황을 계속 뭔가 주인공의 능력으로, 주인공만 알고 주인공하고 나만 아는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서사와 캐릭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웹툰의 변화고, 이 웹툰의 변화는 웹소설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그리고 웹소설에서는 특히 한화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웹툰보다 훨씬 더 이 변화가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웹소설 인기 작품들이 웹툰으로 바뀌었을 때 독자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작품들이 모두 다 웹소설 원작의 웹툰으로 크게 히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통적인 만화 콘텐츠의 공급 사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태계라고도 하고요, 밸류체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창작자가 있고, 창작자가 만화를 그리면 제작을 하죠. 만화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만화책을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소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창작자를 컨택해서 제작하는 매체, 이 매체가 만들어지고 매체가 자신들의 유통 라인을 통해 유통합니다. 코믹북은 DC나 마블에서 32페이지짜리 이슈로 만들어져서 자기들의 유통체인인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트를 통해서 지역 곳곳에 있는 만화 전문 서점으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들이 정규 책 파는 서점에서는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윌 라이스너가 나는 코믹북이 아니라 그래픽 노블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제작과 유통을 감당하는 요 체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판사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웹툰 시대가 되면서 이 상황이 변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변화했냐면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변화했습니다. 마치 네트워크처럼 끝단과 끝단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전 시대라면 내가 만화를 그리고 싶은 창작자라면 내가 어느 출판사에서, 미국으로 하면 나는 DC에서 활동할 거야, 나는 마블에서 활동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웹툰 시대에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복잡한 것들이 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에이전시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계가 개입이 됐죠. 자, 한번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설명을 좀 해보면 여기 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대략의 변수들을 설명을 해보면 플랫폼을 통해 소비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소비를 하는데 플랫폼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이버, 카카오 페이지 굉장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툰,
이런 플랫폼, 레진 이런 플랫폼으로 가면 거기도 또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내가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작가예요. 작가 지망생이에요. 그러면 나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예전부터 익숙한 네이버 웹툰 연재의 왕도는 이런 거죠. 내가 도전 만화에 연재를 한다. 그리고 팬덤이 만들어져서 베스트 도전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이 연재한 작품이 기존에 있는 연재작하고 트래픽이 겹치지 않아서 픽돼서 연재를 한다. 이게 전통적인 왕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왕도만 있을까요? 최강자전에 나간다. 최강자전에서 팬덤을 만들어서 1등을 해서 연재권을 부여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네이버에 무슨 개그 만화 하는 공모전에 나간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만 있습니까? 공모전, 자, 배도 말고 공모전이라는 지금 새로운 유통 채널이, 새로운 데뷔 채널이 생긴 거죠. 그것만 있나요? 어느 날 내가 만화를 열심히 그려서 졸업작품집에 올렸더니, 혹은 내가 만화를 열심히 그려서 내가 어디에 블로그에 올렸더니 어떤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작가님의 그림이 저희가 생각하는 왜 이렇게 잘 어울려서 같이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가 미팅할 수 있을까요? 가봤더니 그 에이전시에서 뭐뭐뭐뭐 땡땡땡에 연재되고 있는 지금 1등하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1등하고 있는 네이버 웹소설에서 1등하고 있는 지금 웹소설을 우리가 만화로 코미컬라이징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작가님 그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작가님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각색 작가는 우리가 콘티를 만드는 작가는 어느 작가님이 해주기로 했고 작가님은 작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스케치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유행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벌써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에이전시에 컨택돼서 웹소설 원작을 만들어서 이것이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돼서 카카오 페이지에서 성공했더니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복잡한 상황에. 그 다음에 소비자와 작가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웹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비자와 작가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그렇다면 이 작가의 경우의 수를 약간 바꿔볼게요. 이 작가가 꾸준히 굉장히 작품을 트위터에 열심히 올렸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팬덤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작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제가 작품을 들고 나갈 테니까 그때 그러면 이 소비가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이제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서 작가님 웹소설로 웹툰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웹소설로 웹툰을 만들려면 매주 연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안 하고 딜리업이나 포스타입 같은 새로운 오픈 플랫폼에서 내가 연재를 했어요. 그러면 트위터에다가 저는 딜리업에 이번에 제 신작을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하고 같이 플랫폼하고 소비자하고 작가하고 이렇게 삼각 구도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웹툰의 공급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서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거는 약간 그래 영상 오케이. 성공한 웹툰들이 영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뒤에 가서 이제 기사로 소개하겠지만 카카오 페이지에서 슈퍼 IP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슈퍼 IP 프로젝트를 하면서 승리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봉 못하고 있어서 대박 꼬여버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승리호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이 영화를 기획하는데 우리가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런칭 시점에서 웹툰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것을 플랫폼에서 카카오 페이지에서 그래 우리 이거를 슈퍼 IP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작가하고 같이 만들어서 웹툰을 소비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등장하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가 돼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간단했어요. 창작자가 있고 매체가 있고 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에서 만화를 그리면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됐어요. 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심지어 기계 창작이라는 새로운 개념들도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기계 창작이라는 뭐냐?
내가 색칠을 안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대신 색칠을 해줘요. 우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가능한 단계로 가고 있어요. 내가 스케치만 하면 인공지능이 선을 따줘요. 우와,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계 창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계 창작은 그런 작화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스토리나 기획적인 측면에서도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계적 요인들이 발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장르물이라고 하는 것은 컨벤션을 통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공식이 있습니다. 장르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배경은 황량한 서부, 그리고 인물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서, 그럼 뭐예요? 그냥 웨스턴이에요. 웨스턴 장르예요. 악당이 나오고 악당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고. 네. 스릴러 장르, 미스터리 장르, 로맨스 장르. 로맨스 장르의 장르 규칙은 뭐예요? A와 B는 사랑에 빠진다. 로맨스 장르의 장르 규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타이타닉호를 탔어요. 그래서 1등실에 있는 여성과 3등 칸에 있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사랑에 갑자기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르가, 자, 이 장르를 타이타닉 침몰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 장르를 로맨스물로 만든다면 타이타닉, 그 다음에 1등실에 탄 여자, 그 다음에 그 제일 3등 칸에 탄 남자, 그리고 이 둘이 사랑에 빠진다. 근데 타이타닉이 사고 나서 가라앉으면서 여자는 가고 남자는 쭉 빠져서 안녕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된다. 그건 로맨스잖아요. 이 둘이 그래서 타이타닉이 재난이라는 거대한 침몰이라는 빙상과 부딪혀 타이타닉이 침몰한다. 침몰하는 순간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여자는 살고 남자는 그 여자를 보내고 아름답게 살아도, 여기에 집중하면 재난물이 되는 거예요. 같은 소재라도 이것이 장르의 규칙에 따라서 바꿔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 창작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들어와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심지어 인공지능이 더 발달할 경우에는 이런 기계 창작이 많은 부분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매체성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웹툰이 이렇게 되게 복잡한 웹툰의 공급사슬, 이것은 디지털로 전환되고 그리고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공급사슬이 이렇게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체성의 변화에 따라서 보는 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웹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대략 1조 규모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대두되는 게 콘텐츠 IP로서의, 바로 IP는 뭐냐면 지적재산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었죠. 콘텐츠 IP로서의 웹툰이에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콘텐츠 IP로서의 웹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IP는 지적재산, 지식재산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IP라고 그냥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IP는 뭐냐 하면 IP로서의 IP로서의 컨텐츠를 고민한다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IP를 만들어서 이 IP가 많은 대중들한테 익숙하면 그 IP를 가지고 부가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P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기획 단계부터 협업과 대자본이 투여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승리호 얘기를 했잖아요. 승리호는 코로나 때문에 꼬여버렸지만 승리호라는 대작 영화가, SF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 대작 영화의 개봉쯤에 승리호 웹툰이 만들어져서 아주 심플하게 연재하면서 서로
상호 견인 효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IP로서의 사고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IP로서의 사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이성민 교수가 지금 방송대에 계신 이성민 교수님이 얘기를 한 사례인데 이런 거예요. IP로서 생각하면 비틀즈의 음악이 있습니다. 비틀즈 음악은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고 잘 아는 음악들이죠. 그러나 이제 막 꼬맹이들이 비틀즈 음악을 알 리는 없잖아요. 비틀즈 음악 모르잖아요. 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비틀즈 음악만 틀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비틀즈 음악을 알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냐 하면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아마 제목은 이렇게 자막 처리가 될 거라고 믿고 아주 짧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모든 애니메이션에 비틀즈 음악이 깔립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어린이들은 비틀즈 음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그 비틀즈 음악을 IP로서 사고해서 다시 그 음악을 끄집어 내와서 부모들이 익숙한데 익숙한 부모들에게 그래 이 애니메이션은 비틀즈 음악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하고 새로운 세대도 비틀즈 음악에 익숙해져서 그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비틀즈 음악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IP로서의 사고입니다. IP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웹툰이 한 번 만들어져서 완결 웹툰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웹툰, 웹소설, 영상, 드라마, 새로운 부가판권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IP로서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이 히트한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 원소스 멀티 유즈 한다고 예전에는 얘기했었는데 지금 IP로서의 사고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 콘텐츠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 혹은 저쪽에 있었던 유명한 IP를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웹툰을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OTT는 뭐 다 아시죠? OTT 넷플릭스 같은 게 OTT입니다. 왜 OTT가 중요한지는 좀 이따 다시 뒤에 부분에 설명드리고요. 유니버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MCU나 그 다음에 DC 유니버스를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IP적 사고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DC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같은 작품들을 원래 개별 작품이었는데 DC 유니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DCEU라고 하는데요. DC 유니버스 통해서 이걸 연결시켜서 배트맨과 그 슈퍼맨이 접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DC 유니버스보다는 훨씬 유명한 건 MCU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벤져스라는 작품이 전형적으로 MCU를 통해서 세계관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압도적인 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웹툰도 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SF 웹툰 승리호를 공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슈퍼 IP 프로젝트라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웹소설과 웹툰을 상호 연계해서 IP를 상호 연계해서 확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승리호라는 카카오 페이지가 웹툰 승리호는 카카오 페이지가 지식재산권 IP 사업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선보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카카오 페이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플랫폼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IP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국산 SF 승리호라는 영화가 기획이 되고 이 영화 기획을 보고 다시 웹툰을 만들어서 영화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웹툰에서 하고 그러면 이것이 성공하면 이게 다시 웹소설로 나오고 여기서 만든 웹소설에서 만든 프리퀄이나 시퀄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리부트들이 다시 영상화되고 하는 작동들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보여졌어요? 미국의 마블이나 DC에서 익숙하게 보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한국의 웹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OTT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김중구 대표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했어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한번 한국 웹툰 시장의 첫 발자국은 모두 네이버가 너무 네이버 자랑인데요. 도전 만화 요일제 시스템, 미리 보기 유료와 해외 진출 VR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도 역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그 IP 생태계를 더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는 라인 웹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금맥을 찾기보다 청바지 사업이 성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에 뭐 서부 개척 시대에 다 금광 찾으려고 쫓아가서 금광을 막 찾았는데 금광을 찾은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나 금광을 찾아서 성공을 했겠어요? 근데 그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팔아먹은 리바이스는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IP를 꾸준히 끊임없이 제공하는 플레이어들에게 글로벌 OTT 전쟁은 굉장한 기회이자 성공의 찬스입니다. OTT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뭐 이게 설명하니까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넷플릭스가 OTT예요. 독립되어 있는 영상 플랫폼 서비스들이에요. 예전에는 공중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영상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상 콘텐츠는 극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공중파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거나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넷플릭스가 제공해주고 있는 콘텐츠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OTT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있고요. 디즈니가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TV도 있어요. 이미 글로벌 OTT가 4개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웨이브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OTT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면서 어떤 예전에는 OTT 초기에 넷플릭스 초기에는 기존의 영상들을 구매해 와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 넷플릭스는 뭐 하고 있습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만들고 있잖아요. 보건교사 아는 형. 네, 발음이 잘 안 돼. 보건교사 아는 형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잖아요. 보건교사 아는 형이 어떤 작품이냐면 정세랑 작가의 한국형 판타지 작품이에요. 소설이에요. 그거를 넷플릭스가 컨택을 해서 시리즈를 만들었죠. 지금 저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면 다 보는데 네, 보니까 젤리 잡는 얘기인데 네. 보다 보면 끝까지 보고 시즌 2도 나오겠구나. 시즌 3도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당연히 웹툰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IP적인 사고인 거고요. OTT가 많아지니까 지금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인기리에 연재가 되고 지금 연재가 끝난 스위트홈 같은 한국의 그 좀비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촬영 다 끝났고 후반 작업하고 있고 내년 이런쯤이면 아마 넷플릭스에서 상영될 겁니다. OTT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이 필요하냐면 IP가 필요합니다. 이 IP를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웹툰이에요. 웹소설 웹툰의 체계에서 IP를 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웹소설이나 웹툰은 어떤 매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자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성장하지 않는 주인공들이 웹툰에서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주인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주인공들이 활동하는 작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들을 되게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웹툰에서 보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설명하거나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대적인 트렌드인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웹소설이나 웹툰의 매체성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수백 편, 수천 편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중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OTT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가 성공할지 디즈니가 성공할지 애플이 성공할지 아마존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툰이라는 이 IP가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디즈니에서 계속 OTT의 드라마의 영화의 원작으로 해석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했던 게 네이버 웹툰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OTT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 거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 웹툰 지금 한국에서 아니에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무슨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면 네이버 웹툰이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서 미국에 있는 로컬의 작가들이 계속 네이버 웹툰에 연재를 하고 그러니까 라인 웹툰에 미국에서 연재를 하고 한국 작가들도 가고 그런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디즈니나 뭐 이런 OTT의 글로벌 OTT 이 플랫폼에 의해서 계속 발굴되면서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가치가 확산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엔터 시장인 OTT 시장에 IP를 공급하는 역할을 웹툰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 무슨 고민이 필요하냐면 더 이 웹툰들이 IP로서의 가치를 올리고 OTT의 IP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도 DC나 마블처럼 한번 유니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에이전시에서 우리 작품들을 유니버스로 묶어보자.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웹툰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같은 세계관으로 묶어내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와이렛만 하는 게 아니라 투유드림 같은 에이전시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유니버스로 엮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앞에 우리가 세 개의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콘텐츠 IP로서의 웹툰은 결국 OTT의 원작으로서의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IP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적인 IP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어떤 유니버스를 강화해서 이것을 묶여낼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아까 더 앞에 넘어가면 이렇게 에이전시와 플랫폼과 웹소설과 영상과 작가들이 더 엮이는 이러한 생태계의 환경으로 웹툰이 나아가고 있고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웹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 이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의 웹툰 그리고 내일의 웹툰까지 묶어서 한 10분 동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가 저를 소개해 주실 때 1995년에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로 당선해서 만화계에 들어왔다. 지금 90년대에 이제 만화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만화 시장이 커져서 서울문화사, 대원 이런 대형 출판사들이 만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럼 더 만화방 만화나 되게 더 조그맸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만화를 하고 있는 제일 큰 회사 두 개가 어디냐 하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 두 군데가 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단 빅2 체제로 한국 웹툰 플랫폼의 구조는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시간상 빅2 체제로 IP를 보유한 플랫폼 강자들이 OTT와 글로벌 연계나 자본 투자로 계열을 합니다. 네, 이 두 회사가 돈이 굉장히 많죠.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를테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사도 사고 영화 제작사도 사고 게임 제작사도 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도 만들고 만화 제작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투자를 통해서 계속 이 시장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 카카오 페이지에서 지금 웹툰하고 웹소설 서비스하고 있죠. 카카오 페이지는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C 미디어 같은 경우에 웹소설과 웹툰을 만들고 있는 D&C 미디어는 상장한 회사예요. 생각해 보면은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웹툰 시장들이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IP로서의 사고를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IP를 보유하고 스튜디오에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웹소설 원작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대형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게 현재 오늘의 웹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D&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 블루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튜디오나 프로덕션들이 웹툰을 만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작가 없어요? 저희 작가 못 구해서 되게 힘든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매칭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가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웹툰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복잡해진 생태계 안에서 이 생태계의 흐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고민들을 이렇게 더 정리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일의 웹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웹툰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술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변화는 크게 이슈가 세 개의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블록체인, 그 다음에 AR, VR, MR 같은 믹스드 리얼리티, 이렇게 우리가 꼽아서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블록체인은 제가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1, 2년 전에 블록체인이 되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블록체인의 주조 차익을 이용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새로운 유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꿈이었던 약간 아직 현실화에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투기적 수요가 결합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미래에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에 준하는 AI와 저는 MR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AI는 뭐냐 하면 제가 앞에도 잠깐 기계 창작이라는 얘기를 얼핏 했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AI들이 창작을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5G가 계속 활성화될 것처럼 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엣지 컴퓨팅에 있어서의 문제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활성화되고 엣지 컴퓨팅이 가능해지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와 AI가 굉장히 많이 우리의 창작 환경에 개입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AI가 어떻게 창작 생태계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창작에 적어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AI가 창작의 보조적인 역할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연구자나 미국의 연구자나 한국의 연구자들이 컬러링이나 그 다음에 선을 추출하는 그 다음에 펜터치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창작의 단계에서 스토리텔링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AI 도구나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고 도입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5G 환경이 속도가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이 속도의 갭을 줄여나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믹스드 리얼리티가 가능해지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뭔가 VR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웹툰들에 대한 환경이 변화되고 매체성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매체성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끌어낸다고 얘기했어요. 기존의 출판 만화에서 웹툰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페이지에서 스크롤로 바뀐 게 아니라 매체성의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독자들이 만들어내는 팬덤의 영향력, 독자들과의 상호 소통성이 중요해지고 그런 기반이 시장을 더 크게 확대시켜냈고 그래서 이런 시장 확대가 IP로서의 웹툰의 가능성, OTT하고의 연결성,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기술 변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새로운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변화할 때 매체성도 함께 변화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매체성은 종이에서 매체가 매개했던 종이 출판 잡지의 시대에서 게시판을 통해서 유저들과 작가가 함께 직결되는 시대로 만들어지면서 웹툰이 현재처럼 폭발적인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엔터 콘텐츠가 됐다면 이것이 새로운 매체, 즉 VR이나 MR 시대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는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웹툰 생태계입니다. 웹툰 생태계는 이전의 출판 만화 생태계하고 달리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들은 한국을 넘어서 일본에서도 최고 히트작이 되었고 심지어 일본의 독자들이 왜 애니메이션을 내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건대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또 나 혼자만 레벨업이 웹소설에서 웹툰에서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면 헐리우드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IP가 굉장히 커다랗게 재해석되고 확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개인은 개별적으로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튜디오 프로덕션 체계에 들어가서 만들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거나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개인의 작품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내 IP를 보유하면서 작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경험해 보지 않았었던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매체성이 우리가 지금 익숙한 매체성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이야기 산업, 이야기 문화의 생태계 안에서 이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좀 더 좋게 살펴보면 웹툰 생태계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약 2시간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